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인복지론 2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노인복지론 강의를 정주행 하시는 분들 중에 왜 19강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19강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대학에만 한정적으로 좀 공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학교 학생들에게만 이렇게 오픈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20강 강의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강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학습할 내용은 노인 분야에서의 사례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례관리는 최근 상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사례관리에 대한 실천가들 또한 전문가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은 조금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다. 어떻게 사람을 관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사례관리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은 복지 현장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온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은 내려놓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례관리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노인 분야에서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사례관리의 개념을 보면 사례관리라는 단어가 모든 용어가요, 이게 사회과학에서는 하나로 정의되어지는 경우는 거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원료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학문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A는 A, B는 B라고 딱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죠. 제가 이 혈액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누가 했는지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A형 소세지라고 얘기를 해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많고. B형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많고. A형, 그 다음 O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또 AB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지지, 지랄 맞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또 지랄 맞은.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혈액형의 특성을 잘 반영했구나, 잘 표현했구나 이렇게 생각은 되어지지만 모든 A형이 소심한 것도 아니고 모든 O형이 단순하거나 이러한 것도 아니고 또 모든 B형이 이기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도 많은 제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엉뚱한 비유를 들어서 욕먹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회과학에서의 이러한 용어들이요 하나로 딱 정의되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도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은 딱 정해지는 게 있죠. 칼슘이면 CA 이렇게 딱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곳에서 언급되어진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미국의 전미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례관리를 보면 사례관리란 서비스 전달체계의 요소들을 연결하고 조정하여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떠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확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기제다. 이것이 뭐다? 전미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례관리의 개념이고요. 목슬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기능 향상을 위해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자원 활동의 관계망을 통해서 조직, 조정, 유지하려는 활동. 이것이 목슬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례관리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한국 사례관리학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 서비스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정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우리나라가 역시 개념은 좀 기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을 김진훈이
다시 좀 간략하게,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간략하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례관리를 요약해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원인, 사례관리의 원인은 다양한 문제와 복합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문제와 하나의 욕구가 있고 이게 상당히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사례관리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관리를 하는 원인은 다양한 문제와 복합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사례관리를 하는 목적은 뭐냐라는 거죠. 그 다양한 문제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만한 욕구 충족과 기능을 향상, 기능 회복 등이 뭐다? 사례관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자, 그러면 사례관리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달성할 것이냐라는 거죠. 사례관리를 하는 방법은 전달 체계를 연결하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안 들어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란 뭐다? 원인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의 욕구 충족과 기능 향상과 기능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다양한 전달 체계를 연결하고 또한 총합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사례관리다. 혹시 사례관리에 대한 개념들이 어려우셨다면 지금 김준훈이 제시했던 이 방법으로 사례관리는 원인과 방법의 목적,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개념에 집어넣으면 가장 완벽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례관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중심축으로 바뀌었냐라는 거죠. 처음에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되면서 공공사례관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공공사례관리 인력 확충 방안이 나오면서 시범사업으로 전국 15개소에서 시작을 했고, 이것이 2017년 복지허브와 읍면동 2100개소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읍면동 복지허브와 추진이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공공사례관리는 필수적인 실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교수님, 읍면동 복지허브와 추진이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지역사회의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가시면 그 안에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찾아가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동안은 찾아오는 고객 내담자를 상담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찾아가면서 복지 사각지대의 이러한 마을 곳곳을 찾아가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그 사각지대에 적절한 개입, 그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읍면동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거면 읍면동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희망복지 지원단이라든지 이쪽에서 시군구에 있는 곳과 연계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더 중요하게 사례관리가 수면 위에 떠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의 종류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주택건설법이 바뀌면서 영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500세대 이상의 그 단지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반드시 설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 안에 복지관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1989년에서 2004년 동안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 부류를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6대 사업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복지로 이렇게 6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2004년에서 12년 동안은 이게 5대 사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족복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이라서 5가지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2013년부터 현재 이렇게까지 3대 기능으로 바뀌는데 이 3대 기능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사례관리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떤 평가를 받거나 이러한 실적을 제시할 때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이 3가지를 갖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뭐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례관리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복지관에 뭐 이런 사례관리 그 자문들을 갔을 때 보면은 좀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좀 아쉬움들이 있었다. 그 아쉬움들은 가서 어떤 조언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아주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거죠. 종합사회복지관의 이러한 핵심적인 기능이 바뀌면서 또 바뀐 안에 사례관리 기능이 어떤 핵심이 되면서 어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사례관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례관리의 목적은 뭐냐라는 거죠. 사례관리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을 최대화한다라는 거죠. 사례관리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화해서 외부 환경적인 적응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의 강점을 키워나가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고, 클라이언트 및 가족 지원 체계의 접근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를 줬느냐가 아니라 내가 안 줘도 스스로 그것을 찾을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례관리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사회적 자원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비공식 체계의 보호 능력을 최대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친구, 이웃 등 비공식적 자원 체계가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화하고, 더불어서 공식적인 도움 체계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관, 관공서 등의 공식적 도움 체계의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사례관리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례 관리에서 서비스 전달 체계 측면에서의 목적을 보면, 첫째, 포괄적인 서비스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보장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접근성이 높아야 되고, 책임성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서비스의 양과 질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건 뭔지 알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개입 과정에서도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욕구는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딱 정해진 것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 속에서 달라지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잘 파악하여서 또 적절하게 그것을 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라이언트의 접근성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어떤 뮤지컬을 하는데 이 뮤지컬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접근성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원조가 필요하겠죠. 그러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접근성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고요. 서비스의 책임성과 적절성,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례관리 서비스 전달 체계 측면에서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르신들에게 이 사례관리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 그러면 더욱더 필요하죠. 왜냐? 어르신들은 노화로 인해서 활동력이 줄어들어요.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은 어쨌든 노화로 인해서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져서 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저도 나이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닌데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데 뭔가 자료를 찾는 것이 젊은 친구들이 찾는 것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안타까워요.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나조차도 뒤떨어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래도 노트북이라도 있고 인터넷이라도 하잖아요. 지금의 어르신은 아직은 그 수준이 안 되는 경우에 어르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적절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러한 관리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정보로, 만약에 정보가 있다 그래도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현존하는 문제를 포괄화해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해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편적으로 하나의 서비스 받고 단편적으로 또 하나의 서비스 받고
이걸 받았는데 이게 더 커지고 이게 받았는데 이게 더 커지고 이러면 근원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례 관리를 통해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 관리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칠까요? 자, 사례 관리의 어떤 과정은 제시하고 있는 교재마다 그리고 어떤 시설마다 과정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교수님 틀렸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저 역시도 지금 여기에 8단계를 제시했지만 8단계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례 관리의 과정을 보더라도 이 8과정을 녹여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8과정으로 5과정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10단계로 늘리든지 이게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과정이라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교수님 6단계예요, 교수님 9단계예요 얘기하는 것보단 이 단계를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안 했네요. 자, 그래서 사례 발견. 처음에 사례를 발견하는 것이죠. 자, 사례를 발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의뢰해서 연결되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기관에서 찾아서 나가는 아웃리치 방법으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접수. 그래서 그 안에서 간단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인테이크 하면서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적절한 대상인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접수일 것이고요. 본 기관에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보다 그 서비스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취합하겠죠. 그것이 사정 관계이죠. 어세스먼트 단계이고요. 그 사정이 끝나면 목표를 수립을 하겠죠. 그리고 이 수립된 목표를 기준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개입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개입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수립된 개입 계획을 기초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도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중간중간 어떻게 해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목적이나 이러한 것은 잘못되거나 또 바뀌진 않았는지 재사정한다라는 것. 여기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다른 말로는 모니터링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종결, 그리고 평가. 이러한 8가지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 자체가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정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에 가서든지 어떤 사례 관리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사례를 발견해 볼까요? 사례를 발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사례는 어떤 게 좋냐 하면,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얼마나 조기에 발견하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기관을 방문하는,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우리 기관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 하면, 언제부터 우리가 그 자료를 수집하게 되냐면, 오는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오는지 아니면 자기가 당당하게 걸어서 오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타기관 있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교회나 가족 등을 통해서 의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웃리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잠재적인 어떤 사례 관리 대상자를 찾아서 직접 나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례 관리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적극적인 홍보와 아웃리치, 지역사회 자원망을 활용하여서 사례를 발굴하는 그런 모습이 사례 관리자한테는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얘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례가 발굴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접수하겠죠. 접수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발견하면 접수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담자가 말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내담자가 얘기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기관이
이 사례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적절한지, 우리 기관이 서비스, 이분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테이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에 대한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죠. 저희 집에도요, 뭔가 이것저것 엄청 많은데 필요할 때 못 찾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톱이 길어서 손톱을 깎아야 되는데 필요할 때 손톱깎이가 있어야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인테이크를 해서 다양한 자료와 정보들을 취합했는데 이것을 정리를 잘 못하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접수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정리, 관리하는 것도 접수와 자료 수집의 단계다라는 거예요. 가끔 평가를 갔을 때 뭘 봐요? 한 어르신에 대해서 일괄된 어떤 사례 관리가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보는데 중간에 이빨이 하나 빠져 있어. 왜? 어디 분실된 거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가 사정 단계입니다. 수집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자원을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종합하는 그런 능력을 여기에서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접수해서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게 어떠한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들, 정보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이전에 받았던 서비스나 기관으로부터도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례관리자는 내담자가 사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게 하고 자신의 욕구 중에서도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충족되어지기를 원하는지 그런 어떤 우선순위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사정 단계에서 이러한 어떤 문제와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목표 수립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지겠죠. 자, 목표 수립에는 내담자 스스로 선택에 의한 것이라 해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가 사례관리자가 강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의도한 것을 얻지 못해요. 의도한 게 뭐였어요? 우리가 빠져도 스스로 자원을 찾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었는데 우리가 강제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또 누군가의 지시와 또 누군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내담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이러한 목표는요, 구체적이면서 측정이 가능하고 또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때는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언어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있어요. 그러면 실업률을 몇 프로 낮추겠다. 실업률은 나쁜 거니까 낮추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취업률을 몇 프로 높이겠다. 같은 표현인데 실업률을 낮추겠다가 아니라 취업률을 높이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우울감을 낮추는 것보다는 삶의 어떤 자존감이나 행복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왜? 교수님 왜 그래요? 우울감을 낮추겠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이 사례 관리가 끝날 때까지 그 어르신은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이잖아요. 그런데 행복 수준과 자존감을 높이겠다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고, 어르신은 문제의 어르신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어르신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언어로 목표를 써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개입 계획은 어떤 것이냐? 개입 계획은 앞에서 얘기했던 목표가 수립되면 그 목표 설정에 따른 개입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제공될 자원들을 잘 연결해야 되고 실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문서화시켜야 돼요. 개입 계획은 문서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개입 계획을 문서화시켜야 되냐면 그 다음 단계가 또 계약이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문서화된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했을 때 서로 나중에 다른 말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개입 계획은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개입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뭐 하겠어요? 계약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계약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입 계획이 실행되기 이전에, 서비스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행해지는 어떤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약서에는 어떠한 것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냐면 서비스의 목적, 서비스의 제공 계획, 담당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내담자와 가족의 역할을 포함한 종결, 어떻게 했을 때 종결된다라는 종결 조건 등을 무엇으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다. 구두 계약도 가능하나 구두 계약은 나중에 말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 자원을 연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단계이면서, 서비스 실행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현하는 단계로 이를 통해서 의도한 변화를 일으키는 단계가 뭐다? 계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 단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점검과 재사정이 있습니다. 점검과 재사정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모니터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 계획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내담자에 대한 지원 계획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또 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계획에서 서비스의 수정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서비스 계획에 변화를 요하는 내담자의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까지 해야 돼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고 또 목표가 달성돼서 종결해야 되는 시점인지 아닌지까지도 어디서? 점검과 재사정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종결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종결과 결과평가 단계에 이릅니다. 종결은 말 그대로 어떨 때 이루어지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목표가 달성되거나 내담자의 삶의 질이 월등히 올라가서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 없을 때 종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때로는 이게 어르신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사망과 기관의 폐쇄 등 다양한 이유로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성취 외에 어떤 종결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다른 기관의 어르신의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연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종결하더라도 사례 관리자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르신 대상 사례 관리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생각해 보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기초해서 어르신들의 사례 관리를 잘 여러분들이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대상자, 즉 노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데 어르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사례 관리가 뭐예요? 형식상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기존 서비스 체계의 특성이, 사례관리라는 것은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체계 간의 연계를 통해서, 이게 방법이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사례관리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와 체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노인복지를 20년 가까이 하고 대학 강의에서 노인복지론도 강의를 하지만 법이나 제도가 노인복지 관련해서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가는 것도 정말 숨이 찹니다. 그런데 저는 그나마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하는데, 실천 현상에서 말 그대로 어르신 돌보고 케어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현장가들은 뭐예요? 자, 이러한 서비스와 제도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부분에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어떤 의지가 있고요. 끝으로 기관 및 서비스 연계 기관의 일관성 있는 기준입니다. 사례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틀에 의해서 사례를 관리하잖아요. 근데 같은 기관에서 김진훈이 바라보는 사례와 홍길동이 바라보는 사례가 어느 정도 일치할 때, 아, 이 기관은 사례 관리가 체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관점이 너무 다르다 그러면
사례관리 회의가 전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A라고 던졌을 때도 모든 사람이 그 A의 상태가 어떠한 수준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케이스나 상황에 대해서 자주 미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괄적인 생각과 기준, 관점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시간 노인복지에서의 사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열심히 보시고 다음 주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도 같이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